매년이 다 고비였고 하드했고 되게 어려웠어요. 20살 때는 사기, 22살 때도 사기, 22살 때 사자마자 내 물건만 안 오고 한참 시장이 떨어졌을 때 저 또한 떨어졌거든요. 이 집이 거의 최고가가 6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12월 달에 계약금을 받고 다 계약서 작성이 다 끝났어요. 그 집을 팔리고 나서 바로 작성을 했었는데 그때의 생생한 리뷰이자 저의 생각을 재차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 한국 부동산에 있어서는 먹거리가 얼마나 많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뜬금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젊은자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금 찍는 거는 1년 혹은 2년 만에 찍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했지만 유튜브에서는 딱히 활동을 안 했거든요. 유튜브 시장에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과 제가 이용하고자 하는 활성화 시장과는 좀 더 결이 좀 안 맞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갔었다가 어느 순간 저란 사람이 얼굴을 안 비추고 정말 말로나 아니면 물건이나 해당 영상을 통해서 매체를 전달하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좀 별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먹기도 했고,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여야지만 말에 있어서 신뢰가 가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믿음이란 게 생기잖아요. 한참 시장이 안 좋고 하락기일 때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과물이나 증명하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참 폭락했을 때 하락기에 느꼈던 바와 그 하락기에 제가 취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현재는 어떻게 됐고 선택했던 결과가 보여지는 해가 2025년도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의도했던 시기가 2025년도거든요. 제가 이번에 광주가 거진 4년 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4년 만에 파는 거에 가깝거든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딱 한 달 남아서 지금 팔렸는데 제가 이틀 뒤에 잔금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삿짐 센터가 와가지고 지금이 12시 34분 저녁 시간이거든요. 지금 넘어가서 1시쯤 될 것 같은데 일단 짐도 정리하면서 해당 집에 대한 히스토리와 저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어가지고 이제서 시작하는 2025년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활발하게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장소를 넘어가서 다시 영상을 켜보겠습니다. 동선이가 대단하네. 이렇게 키우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냥 바르게 키우자. 비법이 무엇이죠? 애가 하는 대로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바라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걸 그냥 바라 지켜보는 거지. 일단은 해당 집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투자를 해서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고 제가 실입주하러 들어왔고요. 실입주를 했고 2년 전에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월세가 아닌 자가겠죠. 또한 부모님이 해주셨다. 이 공간 되게 오랜만이에요.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보통 유튜브를 찍고 한참 했을 때는 제가 이 집에서 딱 이 방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발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회가 새롭다 혹은 신비롭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딱 그거예요. 지금 이 광주 집이 솔직히 작년 12월 달에 계약금을 받고 다 계약서 작성이 다 끝났어요. 그 집을 팔리고 나서 바로 작성을 했었는데 그걸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서 그거를 기록을 다 남겨놔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때 팔고 나서의 직관적으로 느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나열하고 정리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의 생생한 리뷰이자 저의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재차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팔아본 것은 이번 집이 세 번째입니다. 이 집은 완전 제가 처음 22살 때 부동산 투자했던 물건을 팔아가지고 갈아타기 했던 집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게 매력적이었었고 분양권을 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세입자를 맞춰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서 매입했던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 또한 여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 번째 부동산을 매도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느껴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경험과 배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혼자서 34평 아파트를 살아봤다는 경험이 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과 집에 대한 거주의 정의를 다시 내릴 수 있게끔
되었던 곳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요, 저는 이 부동산을 시작했던 계기도, 제가 열심히 했던 이유도 단지 집이라는 내 공간을 갖고 싶고 신축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살고 싶다, 쾌적하게. 그 욕망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였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한 3주 혹은 뭐 길어봤자 한 달 정도는 행복하고 만족감이 생겼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해서 그 만족도가 영원히 가지 않거든요. 적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더 넘겨고 1년 살아보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좀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다 보니까 강남 중심권이나 뭐 북이나 이런 쪽을 많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경기도는 외곽의 측면이 있어서 출퇴근 거리가 30km, 왔다 갔다 하면 왕복 60, 70km 하기에는 집 안에서 지내는 건 쾌적하고 좋은 건 맞지만, 저는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거는 좀 쾌적한 거를 떠나서 일할 바에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거리를 무시를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전에는 그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1시간 정도는 출퇴근으로서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녔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았었지만, 그것도 이제 한참 열정이 넘쳐나고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을 때나 가능했던 말이지, 이제서는 시간이 금이기도 하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더 생산적인 운동을 더 하거나 뭐 학원을 더 1시간을 더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서 이 집에 대해서 욕망이 생겼던 게, 부모님과 함께 넓게 신축에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 중심가에서 출근하고 서울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오면은 차 가지고 움직이는 저도 힘들다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까. 그랬을 때 부모님은 너 혼자 살아라, 난 거기 가서 못 산다, 집이 아무리 넓고 뭐 깨끗해도 나는 가까운 게 좋다,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제가 살았던 본집에서 계속 계셨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게, 어느 날 이 집에 혼자 들어왔을 때 뭔가 공허함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좀 가정답게 표현하고 좀 럭셔리 마켓에다 비유를 하면은, 트리마지 나인원이나 뭐 시그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정말 좋은 뷰를 가졌고 정말 좋은 커뮤니티를 가졌지만, 가족과의 유대감이나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온전히 집 한 채만 좋은다 한들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인가, 이게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삶인가 라고 돌이켜봤을 때, 오히려 집이 좁고 오래되었던 집에서 옹기종기 가족들과 같이 지냈을 때 더 사람 사는 것 같고 사람 냄새가 나고, 뭔가 온전한 애정으로서 서로가 더 단단하게 해주는 감정 아닌 감정을 문득 멀어져서 혹은 떨어져서 지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건 집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는지, 어떤 사람들과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핵심인 거를 알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욕심은 솔직히 이번 계기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좀 현실과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분양권에 대한 계약과 그 입주, 취득, 절차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 큰 경험이죠. 결국에는 뭐 별거 아닌 이야기이기도 한데, 안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이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안 해봤기 때문에 다음 절차에 있어서 기회가 왔을 때 겁이 나고 알지를 못하니까 덤빌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해보고 대출을 받아보고 잔금을 처리해보고 세입자를 받아보고 매도를 하고 세금을 계산하다 보면은 그 나머지 이후부터는 되게 쉬워요. 그거 바로바로 분석이 되기도 하고 별거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더 분석적이거나 좀 더 물건을 바라봤을 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비슷한 맥락인데,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동산을 산 경험을 여기서 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싶잖아요. 이건 되게 상승장 때나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저는 그 경험을 취득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집을 4억에 분양권을 샀었어요. 근데 한참 임대차 3법이다 뭐 김포랑 파주가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규제 지역이 잡히면서 여기가 유일하게 경기도 외곽에서 비규제 지역이 되었던 곳이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바로 나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 입주하기 6개월 전에는 4억에 샀다고 했을 때 6개월이 입주하니까 4억 8천까지 올라갔어요. 대출을 4억 8천에 대해서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한 3억 4천이나 쳤을 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보증금으로 충당을 해가지고 거의 400만 원 뭐 세금 정도 수준의 부동산을 사니까, 아, 이게 부동산에 있어서 내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알게 되니까 시야가 좀 더 확실하게 넓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니까 확실하게 부동산의 물건을 봤을 때 경험에 대한 그런 스킬에 대한 상승장에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내 돈 들어갔고 제가 그때 당시도 이 집이 있었을 때 이걸 사고 나서 돈을 회수한 걸로 거의 3개까지 늘려갔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제 돈이 걸려있고 취득세 중과 부분,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세무적인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양도세, 종소세, 종부세, 취득세, 중과지역, 중과 아닌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해서 1년 내에, 2년 내에, 3년 내에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정책적인 공부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실시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이 바뀔 때마다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세무사가 아니지만 세무의 영역을 공부한 거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있어요. 저 1억 모았는데 어디 사야 돼요? 저 5천만 원 있는데 어디 사야 돼요? 저 3억 있거든요. 저 5억 있거든요. 어디 사면 좋을까요? 이 말이 되게 무책임해요. 왠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상사나 친구가 야 뭐뭐야 나 3천만 원 가지고 차 살 건데 뭐 사면 좋아? 아 나 이번에 목돈 좀 생겨가지고 차를 바꿀 건데 1억대 차 중에서 나 좀 추천해줘. 랑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가족이 있고 없고 뭐 전기차라든지 한 달 유지비는 얼마인지 한 달 소득 대비해서 그거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거지, 풀옵션 할 건지 아니면은 4인승 할 건지 6인승 할 건지 활용도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상담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뭔가 누군가가 정답지가 있겠지 그 말에 있어서 쉽게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한다는 점이 되게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뒤통수도 많이 당해보고 많이 좀 이용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 말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요. 온전히 믿는 건 내 자신에 대한 내 선택을 믿을 뿐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발로 뛰면서 알아봤기 때문에 그걸 임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결, 수준, 학구열, 집값, 생활하는 곳에 있어서 어떤 게 장점인지 아닌지,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지역적인 공부까지 덤달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참 뭐 시장이 떨어졌을 때 저 또한 떨어졌거든요. 그 떨어진 게 뭐냐면은 이 집이 거의 최고가가 6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매입 당시 비슷한 금액까지 갔었다가 다행히도 상승을 해가지고 손해는 보지 않고 팔고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거 좀 소소하게 먹었다, 이 정도로 끝난 건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여기서 부동산 시세 차익 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이 경험으로서 얻는 내적 인프라라든지 내적 네트워크에 대한 마인드셋에 대해서 다음 전략에 대해서 활용해가지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집이 이 집이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저는 되게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남이 해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본 거, 내가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장에 많이 떠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제가 늘 좋게 재밌게 갑작스럽게 거냐? 절대 아니거든요. 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 20살부터 매년이 다 고비였고 하드했고 되게 어려웠어요. 20살 때는 사기, 22살 때도 사기, 22살 때 사자마자 내 물건만 안 오르고 제가 뭐 2년 뒤에 돼서 24살이 돼가지고 그때 시세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내 것만 안 올랐는데 정말 조금 막 500만 원인가 1000만 원만 시세 차익 먹고 그걸 팔아서 산 게 이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부동산을 시작했는데 누구보다 빨리 물건을 선점했는데 재미는 못 보고 경험만 쌓고 지역적인 것만 공부가 엄청 돼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았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 번에 성공하게 되면은 거만해지고 뭔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매년 매해가 고비였고 위기가 왔을 때 전 그걸 늘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든 활용하고 어떻게든 다른 대책을 세워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 집을 팔고 이번 5월달, 6월달에 철산제이도 헤리티지 그걸로 이제 이사를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 가지 않아요. 저는 지금에 살고 있는 강남권에 있는 집에서 살 거고, 저희 부모님 본가를 글로 옮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처음으로 새 아파트에 다세대 빌라 오래된 곳에서 쭉 살다가 처음으로 거주하실 예정입니다. 저는 이것 또한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릴 적 꿈만 같고 멀게만 느껴졌던 거를 이루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좀 더 기회를 볼 거예요. 기회를 본다는 게 아직 뭔가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재밌는 게 아직 없어요. 재밌는 거. 근데 제가 이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도 발견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이게 핵심인데 해외예요. 해외. 저는 이제 국내를 파는 거는 솔직히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미라는 게 투자 시세 차익에 재미를 본다는 거랑 좀 별개의 의미거든요. 재미와 시세 차익과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화폐의 가치를 지키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달러의 강세 하고 비트코인의 가상화폐의 강세를 따라갈 수 있고 이 내수 경기가 이 어려운 한국 부동산에 있어서는 먹거리가 얼마나 많을까라고 봤을 때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런 걸 고려하게 됐을 때는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두바이 시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두바이 시장 되게 뜬금없잖아요. 두바이 시장이